여러분 교재 185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 이제 시에 실어 말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185페이지에 나오는 시에 실어 말하다를 가지고 읽겠습니다. 한시죠. 이 185페이지를 보시면, 시에 실어 말하다 이렇게 나왔지만, 한시를 이야기하는 거 한시, 한문으로 된 시죠. 이 한시는 중국시도 있고, 한국시도 있어요. 한시라고 해서 꼭 중국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중국시도 있고, 한국시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185쪽에 처지를 노래하다라고 이제 나오고요. 9일, 백대붕이라고 나왔죠. 백대붕. 이 붕은 이제 붕새를 가리켜요. 붕새. 아주 커다란 새를 가리키죠. 붕새라는. 이 장자의 소유편에 나오는 새가 붕새입니다. 아주 큰 날개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새인데, 여러분 이제 한시를 이제 볼 때는요, 이걸 이제 뭡니까? 이게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한문으로 밑에 한문이 있고 우리는 우리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있는 한문은 되도록이면 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말로 된 걸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좀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이 한자들이 좀 쉽지 않아. 1학년이 공부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를 공부하기보다는 그 위에 있는 한글을 보시고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이제 185쪽에 나오는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 나오는 그 처지를 노래하다라는 한시가 있죠. 185쪽 보도록 하죠. 일단 그 백대붕이고요. 술에 취해 수유꽃 꽂고 홀로 즐기다가 그 밑에 이제 취삽 수유 독자오 이렇게 나왔는데 좀 글자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말로 보세요. 산 그득한 밝은 달에 빈술병 베고 잠들었네. 지나가는 사람들아 무엇하는 사람인가 묻지 마라. 풍진 세월에 머리 허연 저남사의 종놈이라네. 이게 났는데 이 이제 이 9일이라고 써졌죠. 이게 우리가 음력으로 9월 9일.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중국에서 중양절이라고 그래요. 이 중양절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양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겹쳤다. 그게 중양절이에요. 양이 두 번 겹친 날. 두 번 겹친 날. 이걸 우리가 이제 중양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두 번 겹친 날.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구자는 이제 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양절이고. 근데 보통 이제 중양절은 중국에서 이 국화꽃을 따서 차를 같은 걸 이제 많이 만들어서 마셔요. 중국에서 국화차를.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해서 수유꽃 여기 나오죠. 중양절에 높은 곳에 올라 수유꽃을 머리에 꽂는 풍속이 있었대요. 꽂고 즐기다가 상그득한 밝은 달에 빈술병 베고 잠든 거죠. 술에 취했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아 무엇한 사람인가 묻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죠. 거기 이제 그 밑에 한자에서 방인 망문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이제 망문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요 이 막자가 원래는 이제 없을 막자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없을 막자인데 요게 금지사로 쓰이면 뭐뭐하지 마라라는 데 있어요. 아마 한문 잘 공부 안 하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금지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요 막이라는 게 뭐뭐하지 마라라는 금지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방인이 지나간 사람인지 묻지 말으라는 거예요. 무엇하는 사람인지. 풍진 세월, 아주 힘든 세월. 우리가 풍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풍진 세월, 풍진은 힘든 시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걸 풍진이라고 그래요. 이 바람 풍자고요, 바람. 이 진이라고 하는 건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 풍진이라는 게. 풍진 세월에 머리 허연 저남사. 이 저남사는 밑에 나왔죠? 저남사에 속한 노예, 즉 작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낸다. 노예라는 거, 노예. 노예. 그래서 전압노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노예라는 거예요. 풍긴 세월에 머리에 허연 노예라네. 이런 뜻이. 전함사의 종놈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노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세요. 186쪽을 이제 넘겨보시면, 자, 186쪽.
186쪽을 넘겨보세요. 자, 거기 이제 넘겨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글쓴이 소개와 구일에 대하여라는 게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글쓴이 소개와 구일. 제가 이 강의는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제 못 들으신 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들으신 분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백대붕은 조선 중개 시인이죠. 유희경과 함께 이 천의 출신이라는 게 뭐냐면, 자, 186쪽 둘째 줄에, 얘는 노예고, 노예. 요 천민이에요, 천민. 아주 하급이죠. 이 위양시인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국문학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중인 시인을 가리켜 중인시 시인 중에 조금 지위가 떨어지니까 이제 천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아버지는 뭡니까 그 아버지가 양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양반 그리고 어머니가 노비의 노비. 그러면 이 옛날에는 어떤 걸 따르냐면 종무법을 이건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종모법을 따라요. 여러분 그래서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뭡니까 노비와 홍길동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모법의 엄마 쪽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부 호영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는 게 엄마 쪽을 따르기 때문에 이 종모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 이런 분들은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 쪽이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쪽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일에 관해서 이 작품은 9월 9일 중양절 맞아서 길가에 취해 누워있는 작자에게 길 가던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즉흥시로 대답했다. 백발이 성성한 몸으로 수익꽃을 머리에 꽂고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이 자조라는 말은요. 스스로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자조. 스스로 비웃다. 제가 한번 강의를 하다가 지금 6편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번 시간에 못하면 제가 한 번만 더 초대할 테니까 보세요. 자주한다. 중양절 수육꽃을 꽂는 것은 하나의 관습. 여러분 습관과 관습의 차이가 뭐냐면 습관은 개인적인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막 써놓은 것들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잘 적어놓으세요. 관습은 집단적인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전함노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에요. 중구일, 음력 9월 9일 수육꽃을 머리에 꽂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노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 관습을 통해 처지를 조롱한다. 머리에 수익꽃을 꽂은 것은 스스로 시인임을 보여준 장식, 데코레이션. 술에 취해서 거리에 자신을 내던지고 있는 것은 세상에 버림받은 천민 노예 신분인 자기의 모습이다라고 나왔죠. 그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쓴 시인이고 여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좀 쓰시고 그 밑에 이제 한자에 관련된 것도 이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7쪽 이옥봉. 되도록이면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끝내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이옥봉. 이옥봉도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 쪽이 이제 좀 그 뭡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옥봉의 규정, 이 규정이라는 것은 규방의 마음 뭐 이런 뜻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규방은 규수 아녀자들이 이제 거처하는 방이죠. 규수 거처하는 방. 그래서 보세요. 기약하고 어찌 그리 돌아오지 않는가? 이건 이제 유약 레하만 이렇게 썼죠. 밑에 이제 보면 유약 약속을 했는데 레하만 이건 짧은 거니까 제가 음을 달아드릴게. 그 다음에 정매 정뜰에 있는 매화가 욕사시예요. 욕사시. 그 다음 뭡니까? 홀문 갑자기 들어요. 지상작 까치작자죠. 허화 경중미죠. 유약 약속을 했어요. 보통 둘 셋을 끊어요. 약속을 했는데 오는 것이 어찌 만 늦을 만자죠. 어찌 늦느냐 이런 뜻이죠. 이해가죠? 기약을 했는데 왜 안 돌아오느냐? 정매는 뜰에 있는 매화에 뜰에 있는 매화가 욕을 하고자 할 욕자에 하고자 하다. 하고자 한다. 그런 뜻이고요. 요 사자가 이제 여기서는 지다. 꽃이 지는다는 뜻이에요. 지는 때죠. 뜰에 핀 매화가 지려고 한다는 거. 지는 때이다 이런 뜻이죠. 뜰에 핀 매화가. 근데 홀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문 듣는다는 거죠. 지상 가지 위에 이 작은 까치작자예요. 까치작자. 까치 소리를 들어요.
허, 빌어자죠. 그러니까 비게 그렸다는 거니까 뭐냐면 부질없이 그렸죠. 요즘 말로 눈썹을 이렇게 부질없이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경중미, 거울 속의 눈썹, 거울 경자거든요. 민 눈썹, 거울 속의 눈썹을 그린다는 거예요. 사랑한 님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화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옥봉의 아주 멋진 시죠. 이옥봉은 이제 조선의 그 여류시인, 조선의 여류시인이 아주 유명한 여류시인이죠. 황진이도 이제 조선의 그 유명한 여류시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황진이와 더불어서 이옥봉이 또 들어갑니다. 이옥봉이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옥봉의 시는 상당히 그 뭡니까 내용들이 구구절절해요. 내용들이 이거보다 이제 좀 더 멋진 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근래 안부 문여하 요즘 당신의 안부가 어떤지를 묻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말 쓸게요. 월도 사창 첩한다. 달이 제가 있는 방에 비치니 신첩은 한이 많습니다. 첩한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약사몽은 행유죠. 만약에 꿈속에 영혼이 그림자가 있다면 원래 꿈속의 영혼은 그림자가 없죠. 문전 성로 반성사. 그대 문 앞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꿈속에라도 당신에게 찾아간다면 그 찾아가서 당신의 문 앞에 있는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될 정도다. 뭐 이렇게 상당히 사랑의 감정을 멋지게 쓴 그런 시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옥봉 보세요. 조선 중기 여류 시인이죠. 본명보다 벼로인 옥봉으로 알려져 있고요. 군수 이봉의 서녀. 서녀니까 정실이 아니죠. 조원의 소실. 그의 시색에도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고 흩어져 찾기 어려우나 가림세고에 이제 수록된 옥봉집에 32편이 수록되고 있대요. 기다림과 이별의 한이 주된 흐름. 그의 시작에는 여성의 화장기 없어 맑고 그 구세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러니까 여성이 썼지만 이렇게 화장기 있는 작품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주 남성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의미죠. 그 밑에 보세요. 사자는 떨어진다. 나왔죠? 사. 이게 사자예요. 지상작이죠. 그 밑에 있는 글자. 가지 위에 까치 작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설에 아침에 까치가 오면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죠. 넘겨보세요. 자, 소설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별한, 이별의 애절함을 가장 적실하게, 아주 절실하게 표현했고요. 여성적인 섬세한 필치로 호소하듯 옳은 것은 이 작품의 장점이다. 읊은 것은 사랑의 열정을 밖으로 토로라는 것은 막 이 토할 토자에 드러낼 노자예요. 토로는 한자로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쓰거든요. 토로. 토할 토, 드러낼 로. 토로한다는 거예요. 안으로 불태우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옥봉이시다. 창기들의 시와 스스로 변별되는 여류시의 본바탕을 여기서 본다. 그가 조선조 제1의 여류시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는 말을 믿고 싶지만 오지 않을 줄 뻔히 아는 시인은 부질없이 거울 앞에 눈썹을 그려본다. 그러니까 이 허자가 부질없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화장이 헛된 것임을 알고 있지만 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기다리는 여유와 너그러움. 그리고 허화, 그러니까 부질없이 그린다라는 뜻이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여인의 어떤 그런 심정들을 아주 잘 나타낸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시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가 189쪽에 정든이와 이별하다 효발연한이라고 나왔죠. 효발연한이라고 나왔죠. 효. 이 효발연한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효는 새벽에 새벽. 발은 출발한다. 새벽에 출발한다는 거죠. 연한이라는 곳을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객사란 말 나오죠. 재료의 객사. 이거는 요즘 말 여관이. 자, 이렇게 풀어 쓰세요. 동쪽 새벽닭 울음을 그치지 않고 새벽별은 달을 짝해 하늘에 반짝인다. 말급소리 갓그림자 몽롱한 들판에 여인의 한 조각 꿈속을 밟으며 가네. 맞죠? 이덕무도 이제 밑에 나오지만 조선 후기 문인 문장가 사상가고요. 이 이덕무는 책만 읽는 바보 써보세요. 라고 평가를 받고요.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간서치라고 해요. 간서치.
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죠. 실학자고, 그래서 이덕무입니다. 무관이죠. 자가, 호가, 뭐 이렇게 이런 까지 알 필요 없고요.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그렇죠. 규장과 검소관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그 도서관 사서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서구, 유득공, 박제가 함께 후사가,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네 명의 문장가다는 뜻이에요. 이서구,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죠. 설명, 황해도에 있는 군의 이름이다. 나왔고요. 상계, 설이 내린 새벽에다. 그 밑에 있는 글자 상계요. 그 각주에 나오는 상계, 서리상자에 닿겠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뭡니까? 몽롱의 몽롱. 우리 몽롱하다 이런 말 쓰죠? 희미한 모습을 몽롱이라고 합니다.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새벽에 190쪽입니다. 연안을 떠나며 읊은 작품이고 정에 끌려 하룻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귀인을 생각하며 귀인은 아녀자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떠나는 작자의 심경.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 서리는 계절적 표지와 새벽이라는 시간적 표지를 드러내는 수법이다. 발굽소리, 각그림자. 그러니까 청각과 시각이죠. 왜냐면 발굽소리니까 청각이죠. 뚜구닥 뚜구닥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각그림자니까 시각이죠.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 놨고 이덕무의 시는 진심과 진상을 중시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참마음, 진심, 진상, 참 모습.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심은 찬 마음, 진상은 찬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솔한 생활 풍속을 잘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지사, 여기 이제 보세요. 염정시란 말 좀 설명할게요. 염정시. 그럼 염정시에서, 염정시란 말 있죠? 이 염자가 뭐냐면요. 분통 염자예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분통이죠. 분 바르는 통. 분통이, 분 바르는 통 아니에요? 그걸 염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염정씨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애정씨와 같아서 애정씨. 이 연정씨는 애정씨와 같습니다. 염정씨. 스스로 평범을 거부한 이덕무는 안광, 눈빛 안광에 들어오는 일체의 대상을 범상한 평범한 완성물을 만들지 않고 비상한 진기물, 아주 귀한 물건이죠. 만든다는 거죠. 기생과 부인을 제외하고 이성 간의 애정 교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전통 사회에서 시인이 염정시를 시작할 때 학구적인 추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추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곳에 갔던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걸 추체험이라고. 그래서 작중의 화자와 작자가 동일시가 돼요. 동일시. 하나가 되는 거죠. 동일시가 뭔지 모르겠으면 하나됨이라고 써주세요. 하나됨. 동일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시적 경영에 개입하는 걸 억제하느라고 3인칭 시점을 썼다는 거. 만약에 나라고 써버리면 내가 거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라고 하면 3인칭이니까 좀 더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시인은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자신의 체험적인 사실을 1인칭 시점에서 펼치고 있다. 하룻밤을 지새고 새벽에 길을 떠나는 고백적인 염정을 농도짓게 읊조리고 있으면서도 비속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정이라는 것은요. 우아하고 바른 이렇게 써보세요. 이걸 아정이라고 해요. 아정한 격조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체를 보면 약간 이제 객사 동쪽 새벽달 닭이 울음 그치지 않고 새벽별은 달을 짝게 하늘에 반짝이고 말굽소리 각그림자 몽롱한 들판에 여인의 한 조각 꿈속을 밟으며 간다라고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3인칭 시점인 것 같지만 또 잘 읽어보면 약간 나라는 것들이 이제 의미가 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쓰실 때 어떤 사랑의 감정, 규정 같은 거, 그다음에 효발 연한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감정.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규정 같은 경우는 여성이 쓴 시다. 규정은 이옥봉 여자니까 여성이시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효발 연한은 이덕무 남성의 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성의 시와 남성의 시의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1쪽에 도망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김정희의 도망. 이런 그 시가 있습니다. 이 도망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뭐냐면 도망. 이 도는요, 써놓으세요. 애도할 도자, 애도하다. 지금 191쪽 보고 있어요. 망은 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애도한다는 뜻이에요. 도망이라는 게. 죽음을 애도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도망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장차 원로를 불러 저승에 호소하여 내세는 그대와 내 자리 바꾸어 태어날까? 내가 죽고 그대는 천리 밖에 살아서 그대로 하여금 이 슬픔 알게 했다면. 그래서 밑에 나오죠.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 모르시면 없죠. 호가 경주 본관, 중국에 와서 완원 옹방강과 교유해서 고증학. 그러니까 고증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찰해서 증명하는 학문이에요. 고찰해서 증명하는. 자, 이 학봉을 세웠고요. 금석학. 그러니까 금석학은 여러분 비석 같은 거예요. 비석 같은 거. 거기 새겨진 글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서예에 뛰어난 투사체가 있다는 거죠. 넘기세요. 192쪽입니다. 192쪽. 그래서 이걸 보면 귀양지에 가서 아내의 죽음을 쓰고 만사의 만사. 이 만사라는 건 뭐냐면 이 만자가 일종의 죽음의 죽음. 죽음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만사라는 거. 써놓으서 이 말들이 좀 어려워요. 이 한문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써야 돼요. 전구의 천리외, 천리 바뀌죠. 시인이 아내와 떨어져서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이걸 이제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써놓으세요. 감정적 거리라고 하는 거. 감정적 거리. 천리 바뀌니까. 뭐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실제로 남도 300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박목월의 나그네는 시에. 재봤어요? 아니죠. 감정적 거리죠. 그래서 애통함이 극의 다람을 드러내고 아내의 죽음이 자신의 낙척불우 아주 불우하다는 거예요. 낙척불우라는 거는 가난하고 불우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부각시킨다. 애통 통곡 없이 증별시 그러니까 증별시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별시라는 게 이별에 대해서 노래한 시라는 뜻이에요. 증별. 이별을 노래한 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위의 사물을 빌려 관념적이거나 감정적인 흥취를 담아내는 방법보다는 대상 자체의 특징과 속성을 중요시할 때 시는 사실적 경향이다. 추사의 시는 일상적인 삶 또는 일상적인 삶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을 통해서 아픔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시. 도망시 가운데 뛰어나다. 유배지에서 아내의 죽음을 접하는 극한 상황에서 지은 것이지만 일상적인 한시 수준에서 보아도 높다. 역설적으로 죽은 부인을 위로하는 도망시를 통하여 부인에 대한 사랑을 간접적으로 노래하는 애정시의 단면이다라고 나왔죠.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시죠. 거기 191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그 밑에 각주를 보세요. 도망, 아내의 죽음을 슬퍼함. 그 다음에 원로. 이제 원로가 월하 노인이라고 써보세요. 월하 노인. 달 밑에 있는 노인을 원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연을 맺어주는 신을 월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중매장인 같죠. 중매장. 월하 노인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명사의 명사 그음을 써놓으세요. 저승에서 죽은 자 일을 담당하는 관리. 이 사가 관리고요. 요 명이라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을 담당하는 관리.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대가 천리밖에 살아서 그대로 하여금 이 슬픔 알게 했다면. 그러니까 당신 대신에 내가 죽었다면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치원이 193쪽이 나오는데 제 가야산 독서다. 이 가야산에서 책을 읽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최치원은 신라시대 사람이죠. 신라시대 사람이고. 여러분 그 부산에 가면 해운대가 있잖아요. 이게 왜 해운대인지 아세요? 채치원의 호가 해운이에요. 그래서 채치원이 머물다 간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해운대는 많이 가는데 해운대가 뭐냐고는 잘 모르더라고요. 채치원이 머물다 간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193쪽에 보면 가야산에서 책을 읽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미친 듯 돌 사이를 달리며 산봉우리 울리니 사람의 말소리 지척. 이 지척에도는 가까이에서도 이런 뜻이 가까이에서도 분간하기 어려워요. 늘상 세상에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막았네. 밑에 이제 한자들은 넘어갈게요. 말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최치원 나왔죠. 신라시대 문인이고 육두품 출신이에요. 신라시대는 골품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골품제도. 어, 아무리 잘 나가도 이 자기의 그게 있으니까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신라의 카스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품 제도라는 게. 그래서 신라 유교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육두풍은 최초는 아무리 올라가도 요즘 말로 하면 7등급, 7급 공무원에서 딱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두품 출신이고, 당나라 유학한 지 7년 만인 18세 넘겨보세요. 나이로 예부시랑 배찬이 주관한 빈공과라는 것은요, 거기 그 194쪽이 첫째 줄에 외국인 시험이에요, 외국인 시험. 빈공과라는 거는 거기 써놓으세요. 외국인 시험이에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인들이 시험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년간 낙양을 유랑하면서 시를 지었다는 거죠. 신라로 귀국해서 만년에 가야산이 있어요. 해인사에서 머물렀고 해인사에서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알 길이 없으나 이 책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뭐 나오죠. 뭐 그런 짓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밑에 보세요. 신라가 망하고 고려 왕조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작자가 만년에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나오잖아요. 가야산 살 때 지은 것. 제목은 가야산 독서당을 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심중, 마음속에 심중, 마음속에라는 뜻이에요. 묻어둔 뜻은 시끄러운 세상을 피해서 산속에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완곡하게 애둘러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질병 같은 걸 마마 이렇게 쓰잖아요. 마마 이게 둘러 말하는 거예요. 화장실 해우소 둘러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의도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모습. 또 첩첩이 쌓인 돌들 사이로 미친 듯 흐르는 물이 주는 어감은 장쾌하다. 세상에 시비, 옳고 그름. 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거기 시비 있죠, 시비. 한자로 시비 옳고 그름을 음, 벗어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최적의 환경이다. 그리고 직구에서 달리다의 주체가 분명치 않다가 결구에서 고교루수 비로소 이렇게 고교루수는 앞으로 가보세요. 그 193쪽에 고교류수라고 났죠. 그 마지막에 고교류수. 이 고자가 요즘 말로 고의로 일부러 이런 뜻이에요. 고의로. 이 교라는 것은 가르칠 교자인데 뭐뭐 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뭐뭐 하게 하다 그 고교죠. 유수니까 흘러가는 물이죠.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물. 그래서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막았네. 너무 멋지죠. 세상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봐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막는다고 온 산이 둘러 막히겠습니까? 그런 말인 거죠. 자, 박연, 신위라고 나왔죠. 자, 잔교를 굽어보며 구불구불대. 이 잔교는요, 잔교. 구불구불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이렇게 막 벼랑길 같은 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국 같은 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여기 다리를 내는 거예요. 이쪽에서. 또 이쪽에서 이쪽에 다리를 내고.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이 잔교를 막 그 내다가 뭐 죽어간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잔교를 굽어보며 구불구불 내려와 돌아보니 지나온 길 아득히 매달려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길이라고 했지만 이때 길은 뭐예요? 인생길, 인생길이라고 생각해요. 바위가 날아오는 듯 산은 땅에 솟았고 시내가 서 있는 듯 폭포는 하늘 드리웠네. 공중에서 음악 소리 절로 생겨나 들리는데 무사람 떠드는 소리 들리지 않네. 바야흐로 알겠다. 어젯밤 자던 곳이 흰곳 흰 구름 걸린 산마루였음을. 멋있죠? 흰 구름 있는 곳에 잤다는 거, 높은 곳에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리산 청학동 같은 데 가보세요. 지리산 청학동에서 있으면 꼭 내가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밑에 195쪽 박연, 개성 천마산에 있는 폭포, 송도 삼절이죠? 이야기가 나오죠. 황진이하고 그 박연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반 구불구불한 모습 반반 그다음에 소력 지나온 곳 그다음에
유색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게 유색. 유색처, 유절처. 경치가 뛰어난 거. 그윽할 유자입니다. 요게. 그윽할 유자. 유자가 그윽할 유. 넘겨보세요. 신위. 자는 한수, 자하. 여러분, 자하라는 것은 뭐냐면 노을이라고 썼어요. 노을. 노을을 자하라고 그래요. 경수당, 본가는 평산, 시서와 이렇게 났죠. 서울에 가면 그 자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동. 여기 이제 윤동주 문학관이 있는 곳이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500년의 대가다라고 했고 시서와 박연폭포의 기이한 정치를 묘사한 작품이다. 폭포를 거꾸로 세운 시내라고 표현한 부분이 기발하다. 거꾸로 세운 시내라는 거예요. 폭포를. 김태경은 신의의 이 작품이 박연을 노래한 시 가운데 으뜸이다. 자하 신의의 시는 그림과 같은 정경이 갖춰져 있기가 일수인데 특히 박연은 보통 솜씨로 그릴 수 없는 그림을 율문으로 그리고 있다는 평을 듭니다. 율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림을 약간 음악적인 것 같은 문장으로 썼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서 함년과 경년. 우리가 이런 그 세트가 있는 시는 이제 보세요. 195쪽을 넘기면 이렇게 세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죠? 여기를 이제 두라고 하고요. 여기 써보세요. 여기를 두 번째를 함, 세 번째를 경, 네 번째를 미라고 해요. 두, 함, 경. 그럼 두는 뭐냐? 머리 두자예요. 머리 두자. 함은 뭐냐? 턱 함자예요. 경은 뭐냐? 경. 목경자예요. 미는 뭐냐? 꼬리 밑자예요. 그래서 두함경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세트로 된 시를 뭐라고 한다? 세트로 된 시, 예, 그 율시라고 그래요. 율시. 율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년과 경련은 결국 뭐냐면 이연과 여기 그러니까 이 196쪽에 함년과 경련이 써놓았어요. 함년에 2연, 경련에다가 3년이라고 써놓았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좀 유식하게 써요. 한시에서. 2연과 3년에서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경치까지도 맑고 깨끗하게 그려내고 있고 박연폭포의 나무나 주위의 세세한 전경을 생략하고 박연폭포를 중심으로 눈에 거슬리는 것 없이 풍광을 그려냈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잘 적어놨다. 이런 내용이죠. 자, 다시 195쪽으로 넘겨보시면 박연의 시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인생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시내가 서 있는 듯 폭포가 하늘에 드리웠다. 이런 표현 멋있죠. 폭포가. 공중에서 음악 소리 생겨나 들리는데 무사람 떠드는 소리는 들리지 않네. 바야흐로 알겠노니 어젯밤 자던 곳이 흰구름 걸린 산마루였습니다. 너무나 멋지죠, 시가. 흰구름 산마루에서 잤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두목의 시에도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백운생처 유인가라. 백운생처 유인가. 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백운 흰구름이죠. 생처 떠 있는 곳에 유인가. 인가가 있다. 그러니까 흰구름 있는 곳에 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청학동 같은 곳이죠. 흰 구름이 있는 곳에 어떻게 인가가 있겠습니까? 흰 구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그 6편을 이렇게 시를 보면서 이 시는 애정시다. 예를 들어서 다시 185쪽 넘겨보세요. 185쪽 넘겨서 이 185쪽에 나오는 9일이라는 시는 일종의 이제 즉흥시로 화답을 했는데 자신의 처지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쓴 시죠. 그리고 187쪽은 사랑시, 여자가 쓴 189쪽은 이거 사랑은 씨 남자가 쓴 자신의 신세. 김정희 191쪽은 양반이죠. 아내의 죽음을 가지고 쓴 시. 그다음에 193쪽은 최치원 육두품 출신의 시인인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뭡니까 그 시험에도 이렇게 합격했죠. 빈공과라는 곳에 합격을 했지만 결국은 신라로 돌아와서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역할을 할 수.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육두품은 높은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를 못해. 그래서 나중에 가해산에서 책을 읽었다 죽었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것도 자신의 어떤 신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쓴 거고, 신의의 박연이라고 하는 시는 박연폭포의 기이한 정치를 잘 묘사했다. 기발하다. 그리고 합년, 경년이 나오는 것은 이연과 삼년을 합년과 경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196쪽에 거기 그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밑줄 써요. 박연폭포의 나무나 거기서부터 밑줄 써요. 주위의 세세한 전경을 과감 생략하고 박영폭포를 중심으로 눈에 거슬리는 것 없이 말끔한 풍광을 집중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하죠. 그게 이제 이 박연폭포에서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걸 쭉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린 걸 좀 토대로 해서 어차피 이제 여러분이 글은 쓰셔야 돼요. 제가 이제 쭉 이런 내용이 어떻고 저런 내용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뭐 한문까지는 여러분이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 의미가 어떤 건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걸 토대로 방송 강의도 들어보세요. 방송 강의를 꼭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냥 좀 방송과 다르게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강의를 했는데요. 좀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게 뭡니까?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할 수 없어가지고 강의를 듣지도 못했어요. 이게 강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저는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은 또 방송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좀 더 또 다른 어떤 느낌을 가지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